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잭슨홀 미팅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일각에서 많은 분들은 잭슨홀 미팅 전에 주식을 전부 팔아야 된다. 혹은 잭슨홀 미팅 때는 큰 폭의 뭐 급락 사이클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이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방향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내년 해마다 8월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중앙은행의 총재들 혹은 정말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아니면 투자자들이 모여서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걸 개최를 하고요. 그게 이제 다가오는 8월 24일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개막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8월 25일 금요일 날 있을 이 FED 수장이라고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8월 25일 금요일 날 진행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냐면 작년 2022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QT라고 하는 긴축 정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이걸 진행함에 따라서 국민들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밝히면서 신고점을 가고 있는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서머 랠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됐어요. 그리고 급락이 이어졌고 한 해는 그냥 말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 한 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건 사실 진짜 엄청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냐 아니면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컨디션이 많이 엇갈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많은 회의적인 유튜브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을 좀 보시고 오셔야 돼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고요.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이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에 수혜를 받은 은행 중에 하나예요. 은행이었고 또 미국에서 1위를 앞다투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은행이 뭐가 됐냐면 파산이 됐어요. 한순간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은행이 한순간에 2023년도 올해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파산이 왜 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유동성 위기 때문에 파산이 됐어요. 유동성 위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FED가 원래는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냄으로써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경기 활성화 정책이 이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한 식으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때 당시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이 양적 완화, QE라고 하는 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기업들과 또한 이 개인들의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뭐를 하겠죠?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예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은행에다 많이 맡겨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생각보다 유동성은 풍부해졌을지 몰라도 이 은행에 갖고 있는 현금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이 은행이라는 특성은 수익이 연결되려면 수익이 생기려면 이자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이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이라는 걸 많이 가입을 해야 되겠죠.
대출 상품을 많이 가입해야지만이 이게 수익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금이라든지 예치, 기업들이 예금 예치밖에 안 하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 상품을 많이들 가입을 안 해서. 그때 실리콘밸리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전하게 국가채라는 거를 손을 댑니다. 국가에 대한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하기 시작해요. 매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몇 퍼센트? 50% 이상씩 매입을 해요. 자본 대비 해가지고 매입을 50%씩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양적 완화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FED가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됐냐면, 이 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면 이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는 QE랑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는 게 유동성 위기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QT를 진행으로 바꿔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다? 이제부터 2022년도에서부터 뭐를 진행을 했죠? 나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채권에 대한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뭐를 잡겠다? 물가 잡을 거야. 그래서 이제 QE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제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을 할 거야 라고 말을 바꾸게 되죠. 그럼 반대로 QE는 경기에 대한 뭐를 활성화시킨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지만,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만, 활성화 정책이지만, 양적 긴축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빠르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니까 우리가 현금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뭐 R&D라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R&D가 있죠. R&D라고 하는 리서치 앤 디벨op먼트,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우리 이제 무분별하게 뭐 하지 말자. 투자도 하지 말자. 투자도 줄이다. 현금을 확보하자. 오직 현금만 확보하자라고 시작해서 은행에 가서 내 돈 인출해줘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출해줘. 내 돈 내놔. 내가 맡겼던 돈 다시 돌려줘.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매입했죠? 국가 채권을 이미 매입을 한 상태였어요. 수없이 많이. 왜? 안전하거든요. 어디까지? 그 기간까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원금, 원리금이라든지 여기다 플러스로 이자까지 주는 게 국가 채권인데, 아니 돈을 인출해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뭐 때문에? 양적 긴축이 시작해서 경기가 위축될 것을 알고, 그러면은 이거를 포기를 하고 국가 채권을 매각을 해버려요. 국채를 싸게 매각을 해버린다. 국채를 매각함으로써 이 돈을 인출 금액을 계속해서 막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얘네들이 국채까지 매각을 함으로써 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가봐, 이 은행이 유동성 문제가 있는가봐 해서 터진 게 이제 뱅크런이었죠. 그럼 너무 쉽죠, 여러분들. 뱅크런이 여기서 터졌어요. 문제가 어디 있었죠? 실리콘밸리가 이 국가 채권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첫 번째는 이 정책적인 부분이었죠.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갑자기 통화정책 분위기를 완화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빠르게 바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람들이 경기 위축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 줄이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확 줄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유동성 위기가. 그러면 쉬워지죠. 얘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실리콘밸리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한되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수많은 돈들을 중앙은행에서는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가가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해주고 자금을 조달을 해줬어요. 그쵸? 그렇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줬는데 그 많은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중의 은행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경기가 또 침체가 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또 은행들이 계속해서 줄도산 나는 걸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내 돈까지도 못 찾을 수 있겠다. 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예금자 보호, 예금자가 보호될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가입을 했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찾고자 해가지고 다 뱅크런을 했는데 앞으로 더 경기 침체가 딜레가 된다? 유동성 위기는 이 실리콘밸리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의 유동성 위기는 앞으로 계속 보여질 거예요. 뭐가 되면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상승들은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비용이 더 높아지고 개인들에 대한 대출 상환 능력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 물가도 제대로 실질적인 물가도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계속해서 이 금리만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경기에 대한 위축은 더욱더 심해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지금같이 경기 침체, 이 QT로 인한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가 계속 안 잡힌다라고 난리부르스를 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도 경기에 대한 정책기에서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조금만 올라가서 보시면은 내려가야 되군요. 여기 보시면 세출이 있죠, 세출. 이 국가에 대한 재정에는 세입이 있고 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세출이라는 부분에서 공무원들, 군인들 급여 지급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한이 용역 구입. 이거는 인프라 투자겠죠. 요번에 올 한 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친환경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막 실시를 했어요. 미친 듯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용역 구입이라든지 제야가 계속해서 구입돼야 되고 이자 및 보조금도 계속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다?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 수입이 돈을 찍어내는 지출만큼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지출만큼 기업에 대한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요. 그럼 뭐가 계속되는 거죠?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빚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터졌던 게 국가가 법정 상한선, 이 세출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조세 수입, 기업에선 수입은 못 벌어들이니까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자 쳐줄 테니까 우리 국채 발행해줄게. 무기한적으로 발행해줄 테니까 돈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의 국채 발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채에서 계속해서 돈을 발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상한선을 넘길 때까지. 상한선을 오버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여기서 발생된 게 디폴트였고 이걸 알아요.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무한 루프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출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될 돈 많아요. 미국에서 공무원들, 또 군인 급여 지급, 또 여기에다 재화 및 용역, 이자, 보조금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이 늘려놨으니까 돈은 무자비하게 필요해서 그 돈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게 마련되지 않고 계속 하니까 하원과 상원에서 요번에 또 뭐를 한다? 국채를 또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 루프라니까요. 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세 수입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에 대한 연착륙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책, QT라는 정책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가를 잡겠다라는 그거 목적 하나로. 물가 때문에 그럼 뭐가 오는 거냐?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불황이 오는 거예요. 경기 불황. 경기 불황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QT를 지속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무분별한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얘네가 기축통화국이고 아무리 이 돈을 찍어낸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정 상한선을 넘기고 부채에 대한 급증은 4경을 육박해서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기축통화국이라 해서 이 달러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이걸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계예요, 한계. 이건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 달러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법정 한계선을 더 넘나들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자유시장 체제로 돌아와서 조세 수입을 계속해서 늘리거나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를 높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는 한 경기 침체, 경기 수령, 대공황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건데, 이 제롬 파월이 또다시 QT라는 긴축 정책을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미국이 자기네들 스스로 경제 시장 내에서 도태돼 버리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거를 밀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절상이라고 하는 통화 가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물가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 평가 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가치를 상승을 시키지만 평가 절상의 단점은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소비를 위축을 시켜서 되려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경제 활동, 경기의 침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정석은 경기가 호황이다, 당연히 소비가 증가되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이제 QE, 양적 완화 시행했을 때였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소비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게 지금 현재 QT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욱 나아가서 경기는 회복돼야 되는데 저 정책을 고수할수록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대한 희한한 현상을 앞으로 목격하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물가가 제자리에 찾았어요. 9%대에서 3%대, 2%대까지 평균 물가, 소비자 CPI 물가지수 평균대까지 회복이 됐는데, 아니 편의점에 갔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어떠냐 이거예요. 체감적인 물가는 떨어졌냐 이거예요. 계란값이 예전에는 여러분들 한 판에 여러분들 뭐 4,580원, 뭐 5,000원 이렇게 갔던 게 지금 한 판에 7,800원, 8,000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유는 어때요? 빙그레 우유, 여러분들 옛날에 1,100원이면 먹었던 게 이제 빙그레 우유는 1,700원이에요. 빵값은 1,000원이었던 게 지금 1,600원, 1,700원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돈을 회수해 가버리니까 국가가. 그럼 경기 침체도 되고 체감적인 물가는 상승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보는 예상 시나리오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미 선반영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아봐야 한두 번에서 그치지 않을까 전 생각해요. 왜냐? FED가 계속해서 이 목표치를 계속해서 달았던 게 기준금리 5.5%였어요. 근데 이게 도달을 했어요. 이미 도달을 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금리를 또 올려서 뭐 5.5%를 뭐 7%로 만들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7%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FED가 원했던 목표치 5.5%는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최고점인 상태에서 국채 금리를 인상시키는 발언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 상승은 이 경제에 대한 연착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메리트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기업들에 대한 이자 부담은 더 증가되고, 앞으로 R&D 개발은 축소시키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없애고 현금 확보에만 중점이 될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침체를 벗어나긴 힘들다. 경제 연착륙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발행 비용만을 크게 늘려서 국가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자멸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 채권, 단기 채권에 대한 이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기채, 뭐 장기채 이런 국채 금리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 단기 채권이 지금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을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을 역전한다라는 건 되려 뭐가 된다라면 향후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의 소비라든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 이 재무부 입장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이 세입에 대한 부담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빨리라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는 정책을 빨리 벗어버리고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이 부담을 확 축소를 시켜야지만이 경제가 성장됨으로써 자생적으로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를 되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이 제롬 파월이 미치지 않고서는 잭슨 홀 연설에서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QT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하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가 진짜 자멸하겠다. 저 무제한적으로 더 달러를 만들어내서 이 통화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 홀 미팅에서는 조금은 우호적인 발언이 나옴으로써 올 한 해 이 정책 완화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점 들려서 시장이 반등해 나가는 상황을 조금 엿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